저번 시간에 전단 흐름 얘기했었고 여기 조립부와 전단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더 정리하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런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부재를 사용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접합을 시킬 경우 아니면 이렇게 나무판을 적층시켜 갖고 목재 볼을 만드는 합성보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러한 플랜지 부분이랑 외부를 이렇게 접합시켜서 용접을 해서 만드는 이런 조립보 빌트업 섹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있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여기에 본드의 강도라든가 아니면 용접의 두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면내 전단력이 충분히 지지되도록 그렇게 접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면내 전단력을 산정하는 공식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단의 공식 VQ 나누기 ID였는데 그거를 전체 두께에 대해서 단위 면적당이 아니고 보의 단위 길이당으로 산정을 해갖고 그렇게 전단력을 구해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접합면이 여기 있으니까 요 사이에서의 전단 흐름을 계산해갖고 전단 흐름을 계산해서 그걸 지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접의 두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용접 두께는 아직 여러분들이 배우진 않았는데 아마 강구조 시간에 용접 두께에 따라서 강도가 어떻게 되는 그걸 배울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있을 때 요 사이에 발생하는 시어 플로우 전단 흐름의 크기를 산정하려면 요 색깔 칠해져 있는 요 부분 혹은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단면 1차 모멘트 요 중립중에 관한 단면 1차 모멘트죠. 중립중에 관한 단면 1차 모멘트를 산정해서 공식에 넣으면 됩니다.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접합면을 중심으로 아래 위로 나눠지게 되면 이 부분의 단면 1차 모멘트 그러니까 요 중립축에 관한 단면 1차 모멘트 혹은 나머지 부분의 단면 1차 모멘트 두 개는 서로 같은 값입니다. 그렇게 해서 산정을 하면 되고 여기도 접합면이 여기 있으니까 요 두 군데 여기에 요 단면에 요 색깔 칠해진 부분에 단면 1차 모멘트를 산정을 하면 됩니다. 여기 예제로 보게 되면 전체 이게 합성 단면이 되기 위해서 여기에 나사를 이렇게 어떠한 간격으로 이렇게 박게 되는데 요거 얼마나 간격으로 나사를 설치를 해야 되는가, 나사를 박아야 되는가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사 하나가 800N의 전단력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보에 작용하는 전단력은 10.5kN입니다. 그러면 나사의 허용 간격 S는 얼마인가? 그래서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시어 플로우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VQ I 이렇게 되죠. 그래서 I는 전체 단면의 I 값. 요건 정해진 값입니다. 그리고 Q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사각형, 요 접합면을 중심으로 했을 때 요 사각형의 단면 1차 모멘트, 중립축에 관한 단면 1차 모멘트. 그 다음에 V는 여기 10.5kN를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과물이 계산된 값이 여기 있는 것처럼 34.3N/mm. 즉 예전에 시어 스트레스 계산할 때는 여기에 단면의 폭을 한 번 더 나눴었죠. 그렇게 되면 시어 스트레스가 돼서 그 값은 단위 길이당, 단위 면적당의 응력이 하중, 즉 응력이 되는데 여기서는 폭을 곱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과물은 단위 길이당의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위 길이당 보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단위 길이당으로 이쪽 방향으로 발생하는 전단력의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곱하기 얼마 폭 여기다가 폭 S를 곱했을 때 이게 아까 얘기한 800이라고 했죠. 요게 800보다 작아지도록
800N보다 작아지도록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전판면이 양쪽이니까 2를 곱해야 되죠. 나사가 양쪽에서 곱해줍니다. 나사가 양쪽에서 바뀌어지니까 여기에 2를 곱합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S는 46.6mm. 그래서 요거보다 작은 간격으로 나사를 넣으면 설치하면 면내 전단력을 지지할 수 있으니까 합성보 하나의 보로 작용을 합니다. 이거보다 큰 간격으로 넣게 되면 큰 간격으로 나사를 설치를 하면 나사가 부서지거나 전단력에 의해서 파괴가 되거나 그렇죠? 아니면 합성보로 작용을 못하게 됩니다. 단일한 보로 작용을 못합니다. 서로 미끄러짐이 발생한다. 그래서 요면과 요면 사이에 요면하고 요면 사이 이런 데서 이 스립이 발생합니다. 축하중을 받는 보. 이번 섹션 12는 축하중을 받는 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라고 얘기하면 축하중은 작용하지 않고 모멘트만 작용하는 걸 보라고 그러는데 축하중하고 같이 모멘트랑 같이 받는 경우 그런 경우는 건축 구조물 같은 경우는 기둥이 일반적입니다. 기둥 같은 경우에는 충격만 받는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모멘트랑 충격을 같이 받습니다. 그리고 단면은 충격보다는 모멘트에 더 큰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실제로 기둥 단면은 모멘트에 의해서 설계되는 거랑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완전히 보랑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충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충격에 의한 응력이랑 힘에 의한 응력은 서로 분리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분리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기둥이 있는데 여기에 충격이 작용하고 이러한 모멘트가 같이 작용합니다. 충격하고 모멘트가 같이 작용하면 이거는 충격이 작용했을 때 이때 응력 상태 더하기 모멘트가 작용했을 때 응력 상태를 서로 중첩시키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충격하고 모멘트는 서로 간섭하지 않습니다. 서로 간섭하지 않고 따로따로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응력을 이게 앞에서 일장에서 축하중을 받는 케이스랑 똑같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모든 단면에 이러한 압축 응력이 작용하는 거랑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충격은 단면에 도심에 작용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도심에 작용하지 않는 경우도 도심으로 위치를 이동시킨 후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모멘트를 고려하면 돼요. 사실 이 내용은 1학기 때 했던 거랑 똑같죠. 요거를 평행 이동시키면 모멘트가 없어지는 지점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단순한 하나의 힘으로 이렇게 대치시켜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쉽게 고려하려고 그러면 요거를 이 단면의 중심 센트로이드로 옮기고 그 다음에 모멘트를 같이 그죠? 요 힘을 이렇게 옮기면 충격이랑 모멘트가 다시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충격 따로 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멘트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응력이 되죠. 여기 압축, 인장 이렇게 따로따로 고려한 다음에 요거 두 개를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충력은 단면에 도심에 작용하는 걸 기본으로 해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런 형태의 응력이 될 수 있어요. 두 개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멘트가 없는 경우, 그죠? 얘는 충력이 없는 경우 그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요 힘이랑 요 응력이랑 요 응력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요 크기랑 요쪽 크기가 같으면 삼각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더 크다면, 이게 이거보다 크다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될 거고, 그죠? 충력이 더 크다 그러면 이런 형태. 세 번째. 그래서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서 응력 분포는 이런 형태가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개를 단순히 더하기 때문에 여기 수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충력 나누기 한면적, 그리고 my 나누기 i, 이걸 조합하면 돼요. 여기에 마이너스는 코디네이트 때문에 붙은 거겠죠, 그죠? 코디네이트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 x축 여기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으니까 정방향 모멘트가 작용한다면, 정방향 모멘트가 작용하면 y가 플러스 값일 때 스트레스는 압축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조합하는데 여기 그 코디네이트 때문에 마이너스 붙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얘기는, 그래서 작용하는 게 충격하고 모멘트에 의해서는 노멀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거고, 노멀 스트레스죠. 둘 다 노멀 스트레스니까 두 개를 조합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 쉬어는 하중의 방향이 달라요. 그죠? 쉬어 스트레스는 단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 노멀 스트레스가 아니고 이 단면에 평행한 방향으로 발생하는 거니까, 또다시 그거는 충격이랑 모멘트에 의한 응력하고는 또 상관이 없어져요. 서로 독립입니다. 서로 독립이라서 쉬어에 의한 스트레스는 그냥 이렇게 쉬어 스트레스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중립축은 도심을 통과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범위에 의해서는 충력이 작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중립축이 도심의 위치랑 같아요. 그죠? 그런데 충력이 작용하면 요거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서 응력이 0인 지점이 요거 같은 경우, 응력이 0인 지점이 여기에 발생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 응력 0인 지점이 여기에요. 여기는 응력 0인 지점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중립축은 응력이나 변형률이 0인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심을 통과한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충력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도심의 위치가 충력의 크기에 따라서, 모멘트의 크기에 따라서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표현을 했는데, 요 모멘트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P 곱하기 E. 여기서 E는 편심거리입니다. 편심거리. 아까 내가 여기서 얘기했던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편심거리입니다. 그래서 충격 곱하기 편심거리 한 게 모멘트의 크기랑 같아요. 그죠? 모멘트의 크기랑 같기 때문에 아까 my 나누기 i를 이렇게 PE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부호가 바뀐 거는 우리가 정의하기 나름이에요. 그죠? E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는 게 플러스 모멘트가 되는지 마이너스 모멘트가 되는지, 여기서는 P 곱하기 E가 마이너스 모멘트가 되도록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심거리를 사용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
그 다음 이식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이식 아주 단순한 게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중립축은 응력이 0인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식에서 여기를 0으로 놓은 겁니다. 여기를 0으로 놓으면 결과물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제한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굽힌 모멘트가 보의 처진과 무관하게 계산된다. 가느다란 보의 압축 응력이 작용하면 좌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 지금 충력 같은 경우에는 압축력을 작용했을 때 아까 그냥 이런 형태로 응력이 발생한다고만 생각했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좌고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거를 좌고를 부재의 길이가 길어질 경우, 기둥의 길이가 길어질 경우에는 좌골 현상도 고려를 해야 돼요. 좌골 현상을 고려하는 기둥을 장주, 슬렌더 컬럼이라고 그러고, 좌골 현상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 짝달막한 곡을 단주, 숏 컬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굽힌 모멘트가 보의 처진과 무관하게 계산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러한 기둥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둥이 있는데 모멘트를 받아서 이게 휘었어요. 원래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모멘트가 뭐 이렇게 충격이 작용했었는데 이게 휘고 난 다음에 충격이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면 이 충격 때문에 또 다른 모멘트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만 이런 거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에 지금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이게 실제로는 옆으로 움직이지만 모멘트의 변화는 없어요. 여기서는 처짐이 생기면, 횡변형이 생기면 그거에 따라서 이 충력이 작용하는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원래 생각했던 모멘트 말고 또 다른 모멘트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생각하지 않았을 경우에 지금과 같은 가정을 통해서 값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상당히 부재 자체가 세정할 경우 이런 거를 고려하고, 세정하지 않을 경우는 무시해도 됩니다. 이런 보가 있는데 여기에 하중 1000파운드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1000파운드가 작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단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하중 1000파운드에 의해서 보에 발생하는 최대 인장 및 압축 응력을 구하라. 그래서 길이는
이렇게 60인치 중에 절반에 이렇게 작용하고, 여기 보면 방향이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당기면 이쪽 알력이 있을 거고, 요거는 힌지니까 이게 그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지 조건을 그리면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는 핀이고 하나는 롤러, 이런 식으로. 그리고 힘이 작용하는 지점이 여기예요. 작용하는 지점이 여기니까 이거를 우리가 부재의 도심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요. 부재. 그래서 이 힘을 분해를 하면, 이 지점에서 분해를 하면 이쪽 방향 힘하고 이쪽 방향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 힘을 도심으로 위치를 바꾸면 모멘트가 추가로 생겨요. 그 다음에 수직 방향 이 힘에 의해서 보에는 또 모멘트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그 힘에 의해서 이쪽 방향, 수직 방향으로 힘, 그 다음에 도심에 작용하는 이 엑시얼 포스, 그 다음 엑시얼 포스를 평행 이동시키기 때문에 생기는 모멘트, 요 세 개가 보에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거의 크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아까 수직이랑 수평 방향 분력으로 분해를 했죠. 그러면 각도가 여기서 여기 60도였으니까 X방향은 사인 60도에서 860도, Y방향은 500. 그 다음에 여기서 X방향이 866이었는데 요 거리 5.5가 있으니까 요 힘을 이렇게 평행 이동시키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모멘트가 여기 있습니다. 4760. 그래서 대각선 방향으로 삐딱하게 작용하는 힘 하나를 도심에 작용하는 수직, 수평, 모멘트 3개로 변환시킨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에 이렇게 작용할 때, 이렇게 작용하게 되면 요거 각 지지점에서의 발력 구하고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 그리고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 그립니다. 엑시얼 포스도 작용해요. 그죠? 엑시얼 포스는 AC 구간에만 엑시얼 포스가 있죠. CB 구간에는 없어요. 그대로 강체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AC 구간에만 엑시얼 포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엑시얼 포스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자면 이거는 엑시얼 포스 다이어그램이네요. 엑시얼 포스, 시어 포스, 모멘트. 이러한 하중에 대해서 시어 포스가 모멘트가 이렇게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해도 되죠? 넘어가도 되죠? 그러면 여기서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을 보면 이 보에 발생하는 최대 시어 포스는 얼마죠? 329입니다. 329. 500이 아니고 329예요. 시어 포스는 발생하는 최대 시어 포스 요 거리지 이 전체 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나 한 점이 아니고 구간을 가지고 생각한다고 그랬죠. 구간을 가지고 생각하니까 요게 시어 포스가 요 전체 거리를 생각하지 않는 거는 우리가 실제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그림을 그렸지만 앞에 그림에서 보세요. 앞에 그림에서 보면 집중하중이 작용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두께를 가지고 있죠. 두께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 점에 집중해서 힘이 작용한다고 고려하지만 그거는 그냥 우리의 가정사항일 뿐이에요. 면적이 없는 한 점에다가 힘을 가할 수는 없어요. 언제나 힘을 가하려면 그 힘을 받는 면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주 작기 때문에 집중하적으로 그냥 이상화시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이렇게 되지 않고 어떤 면적이 있다 그러면
면적이 있다 그러면 시어 포스가 이렇게 탁 떨어지지 않고 어떤 슬로프를 가지고 이렇게 변할 거예요. 그러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보에 발생한 최대 전단 능력은 전단력은 요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게 아니고 가끔씩 이거를 혼동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모멘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모멘트는 요점에서 9870입니다. 9870. 그 얘기는 뭐냐면 요 모멘트가 작용하는 요 지점에서 아주 미세하게 왼쪽으로 있는 그 지점이 최대 모멘트가 발생하는 지점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노멀 스트레스가 866 나누기 단면적.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9870 나누기 섹션 모듈러스. 그 다음에 여기서는 VQ 나누기 IB 통해서 시어 스트레스. 그렇게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PV. 네. 그거 계산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용하는 힘이 500이고 이게 500이고 모멘트가 4760 그 다음에 보의 길이는 30인치입니다. 그럼 여기에 알력이 작용할 텐데 요거 두 개의 합이죠, 그죠? 그러니까 500만 생각한다면 여기 250이 있고 여기 250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멘트가 작용하면 4760이 작용하면 이렇게 작용하면 여기 이렇게 되죠, 그죠? 알력이 이렇게 되고 이거는 4760 나누기 60 여기도 4760 나누기 60 해서 요거 계산하면 329일 거예요. 여기가 329. 그 다음에 여기가 171. 그래서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쭉 가고 근데 여기에 모멘트가 작용하죠. 모멘트가 작용하니까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에 이렇게 점프가 있습니다. 점프가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이 점프한 이 양이 4760일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액션 포스에 의해서 여기 N 나누기 A가 있고 그 다음에 모멘트에 의해서 MI 나누기 I. 그래서 이게 방향을 따져봐야 돼요, 그죠? 방향을. 지금 같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이건 인장이에요, 그죠? 인장. 그 다음에 이거는 정모멘트입니다. 정모멘트니까 단면의 위쪽에서는 압축이 발생하고 밑에서는 인장이 발생해요. 그러면 최대 용력이 발생하는 지점은 보가 이렇게 있으면 요 점이죠. 그죠? 여기 아래점. 왜냐하면 엑시얼로 당겨주고 플러스 값이고 정방향 모멘트가 작용하니까 아래로 피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서 늘어나죠. 그래서 서로 늘어나는 거고 위쪽 같은 경우에는 서로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요게 43이고 요게 340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여기 마이너스까지 한꺼번에 외워서 공식에 넣어서 다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휘매에 의해서 발생하는 응력은 my 나누기 i인데 충격도 마찬가지고 휨도 마찬가지고 어디가 인장인지 어디가 압축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중첩시키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도 385 psi 발로하고 인장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보의 최대 압축 응력은 어디서 발생하나요? 그러면 그건 따져봐야겠죠. 모멘트가 최대인 지점, 요 지점에서 제일 상단. 근데 거기는 엑시알 포스에 의해서 인장이 있어요. 그 값이 큰지 아니면 중앙점에서 바로 오른쪽 지점. 거기는 요만한 모멘트가 작용하죠. 요만한 모멘트가 작용했을 때 맨 상단. 거기가 큰지. 그건 두 개를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엑시알 포스가 있는데 있고 여기는 엑시알 포스가 작용하고 최대 모멘트 바로 위쪽 하면 43 빼기 340에서 299가 되고 그 다음에 요 모멘트 작용했을 때 맨 위쪽, 맨 상단면에서는 모멘트가 5100이고 그래서 계산하면 177? 요거 잘못 쓴 것 같아요, 그죠? 177입니다. 177인 것 같아요. 책을 봅시다. 네, 여기 잘못 쓴 겁니다. 그래서 177이 나옵니다. 슈어 스트레스는 구하라는 얘기는 없었지만 슈어 스트레스는 여기서 329를 기반으로 해서 VQ 나누기 IB를 사용해서 산정을 하면 됩니다. 오 장은 이걸로 마치고 6장으로 계속 나갈게요. 오늘 하는 거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일단 그거는 이번 수업 마지막에 얘기합시다. 어, 6장은 어드밴스드 타픽입니다. 그래서 심화 주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에 관해서는, 보의 응력에 관해서는 거의 생각할 게 많아요. 생각할 게 많아서 여기 뭐 심화 주제까지 해서 저기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6장에서 다루는 건 뭐냐면 합성보일 경우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거는 단면이 그냥 균일한 재료로 이루어진 경우만 생각했었죠. 그런데 실제로는 두 가지 재료로 보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응력 분포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다음에 모멘트도 마찬가지예요. 모멘트도 그냥 한쪽 방향으로 이거 같은 모멘트, 이거는 이렇게 작용하니까 이 부재축에 그냥 저기 단면이 이렇게 있으면 중립축이 이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꼭 이런 경우만 작용하지 않고 이쪽 방향 모멘트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방향 모멘트도 있어서 중립축이 이렇게 삐뚤어지는 경우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모멘트 그리고 이렇게 휘기도 하거나 동시에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좀 복잡한 얘기, 전단 중심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전단 중심.
그 다음에 부재가 항복할 때 여기 있는 게 그래서 합성보, 경사하중, 비대칭보, 두께가 얇은 보의 전달 능력, 탄소석 혹은 비선형 부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합성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단일한 재료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두 가지 이상의 재료가 이렇게 서로 조합돼서,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본딩을 한다거나 뭐 그렇게 돼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합성된 보입니다. 합성된 보. 합성보일 경우에도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변형률은 선형으로 변화한다는 사실입니다. 변형률은 선형으로 변화한다. 그래서 변형 전에 단면이 평면이었는데 변형하면 이게 각도만 비뚤어지지 평면을 유지한다. 그 가정은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이루어진 이런 합성 단면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탄성계수랑 여기 탄성계수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탄성계수가 다르다. 그래서 탄성계수는 시그마는 E 곱하기 입실론 이때 사용되는 거죠. 이때 사용되는 겁니다. 근데 금방 얘기한 것처럼 변형률은 선형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서로 다른 탄성계수를 고려했을 때 어떤 중립축이 있을 거예요. 중립축이 이게 같은 재료라면 부재 한가운데 있을 거지만 그게 아니고 다른 재료라 그러면 꼭 한가운데 있는 건 아닙니다. 어딘가에 중립축이 있어요. 중립축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응력은 선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0이고 여기서 직선으로 이렇게 분포합니다. 이렇게 분포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스트레인이면 스트레스 분포를 알아야지 우리가 모멘트를 계산할 수 있죠. 스트레스 분포는 여기서 요거를 사용하는 겁니다. 요걸 사용해서 만약에 E1이 E2보다 작다. 여기가 더 단단하다는 뜻입니다. 여기가 더 강한 재료다. 그러면 스트레스 분포는 어떻게 되냐면 스트레스 분포는 요 선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나가면 스트레스는 요 입실론 곱하기 E1 한 값이에요. 그죠? 요 입실론에다가 E1을 곱한 값입니다. E1을 곱한 값. 이쪽은 여기 발생하는 입실론 곱하기 E2예요. 그래서 E2가 크면 여기는 더 큰 값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렇게 갔다가 여기까지는 요거랑 비슷한데 여기서 기울기가 달라져요. 기울기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기는 압축 능력, 여기에 발생하는 인자, 이거 두 개를 조합한 요거를 요 축에 대해서 모멘트를 계산한 게 이 단면에 가해지는 모멘트랑 같습니다. 여기 적혀져 있는 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금방 얘기한 겁니다. 스트레인 분포는 직선이다. 직선인데 스트레스 분포는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탄성 계수가 다르니까.
스트레스는 스트레인 곱하기 탄성 계수인데 곱해지는 탄성 계수 값이 여기랑 여기랑 다르기 때문에 요게 달라집니다. 여기 설명에서는 중립축이 여기 있습니다. 중립축이 밑에 재료의 한가운데 있고 밑에 재료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비교하는 스트레스가 이 두 재료의 접합면에서 스트레인 분포는 이렇게 직선이 되지만 스트레스 분포는 재료에 따라서 이렇게 바뀐다. 아무튼 앞에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여기에 작용하는 여기에 인장력 여기가 인장이죠. 여기 컴프레션 C 더하기 T 아니 C는 T다. 이걸 만족해야 돼요. 이걸 만족해야 됩니다. 아니면 여기 있는 표현대로 하자면 이게 각각 인테그랄 형태로 표현되는 거죠. 인테그랄 형태로 표현돼서 C가 포지티브니까 T-C는 제로 뭐 이런 형태가 아무튼 요렇게 표현할 수 있고 요 표현은 뭐냐면 같이 DA지만 여기 있으니까 1번 재료의 면적에 대한 전체 합 2번 재료의 면적에 대한 전체 합입니다. 2번 재료에 작용하는 스트레스의 전체 합 1번 재료에 작용하는 스트레스의 전체 합 이렇게 해서 이게 0이라 해야 되고 여기서부터 시그마는 E 곱하기 입실론이었죠. 그리고 입실론은 캄파 곱하기 Y 뭐 이런 형태가 돼서 이렇게 바뀝니다. 왜냐하면 카파는 상수예요. 상수. 요 기울기랑 같습니다. 요 스트레인의 기울기. 그래서 이러한 수식을 유도할 수 있고 여기서부터 모멘트 공률 관계식 그 다음에 곱힘 공식을 이런 형태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사용해도 돼요. 이 공식을 사용해도 되는데 이거보다 더 실용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더 실용적인 방법이 환산단면이라는 방법입니다. 환산단면이라는 방법입니다. 환산단면은 어떻게 하느냐?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를 여기 있네요. 그죠? 서로 다른 탄성 개수로 되어 있으면 이거를 같은 탄성 개수를 가지는 이러한 형태로
이러한 형태의 보로 치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게 E1이고 여기 E2였는데 요거의 비율이 n배였다. 이게 요거의 탄성 계수가 요거보다 n배 크다. n배 크다 그러면 밑에 면적을 n만큼 증가시키는 겁니다. 증가시키는데 밑으로 증가시키면 안 돼요. 옆으로 증가시켜요. 그죠? 밑으로 증가시키면 i 값이랑 그 다음에 중립축 위치랑 다 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옆으로 증가시켜요. 그래서 폭을 여기가 B2였는데 폭을 n을 곱해서 nB2라는 이런 단면으로 바꿉니다. 요게 요 합성보의 한산 단면입니다. 그러면 동일한 재료로 이루어진 이러한 형태의 보를 해석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단면에 대해서 중립축을 구하고 중립축 y바 구하면 되죠. y바는 1번 단면의 단면적 곱하기 도심까지의 거리, 2번 단면의 단면적 곱하기 도심까지의 거리 나누기 전체 면적. 그렇게 하면 이 단면에 중립축의 위치가 산정되고 중립축 위치가 결정되면 i값 또 이 단면에 대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계산을 하면 돼요. 똑같은 계산을 하면 되는데 오로지 하나가 다릅니다. 오로지 하나가 뭐가 다르냐 하면 스트레스를 산정할 때 위쪽은 처음하고 같은 탄성 계수를 썼어요. 그래서 똑같이 my 나누기 i my 나누기 i 해서 스트레스를 계산하면 돼요. 위쪽은. 근데 아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는 my 나누기 i를 해서 스트레스를 산정하면 그거의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생긴 단면에 스트레스예요. 이렇게 생긴 단면.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면적 자체가 달라요. 이 면적이랑 이 면적이 다르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이쪽으로 압축을 시켜줘야 돼요. 압축시켜주면 단위 면적당 스트레스는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1cm, 1cm에 작용하는 응력이랑 여기 1cm, 1cm에 작용하는 응력은 크기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다시 n배만큼 증가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환산 단면으로 바꾸고 단일한 재료로 구성된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응력을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환산 단면에서 구한 응력을 원래 보의 응력으로 변환해야 된다. 변환해야 된다는 것은 면적을 바꾼 재료일 경우에는 다시 압축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환산 단면 방법이 아주 편리하기 때문에 굳이 앞에서 나왔던 이러한 합성보의 뭐 휨 공식 뭐 이런 거 사용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 바로 환산 단면으로 변환해서 그렇게 응력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립축의 위치도 이렇게 돼 있는 중립축 위치도 이런 환산 단면에서 구하면 돼요. 환산 단면에서 구하면 되고 그리고 E2 나누기 E1 이때는 보통 이러한 탄성 계수가 큰 재료를 늘리는 게 편하겠죠. 탄성 계수가 큰 재료를 늘리는 게 편하니까 E2 나누기 E1 하는 거 이걸 보통 N이라고 표현하고 이걸 탄성 계수비라고 해요. 탄성 계수. 그래서 금방 설명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하고 수직응력도 이제는 요 공식을 가지고 사용하면 되고
그런데 재료 2에서의 응력은 환산고에서 대응하는 부분의 응력이 개수비 n을 곱해야 됩니다. 압축관계에서. 그래서 이렇게 n을 곱하면 재료 2에서의 응력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재료 1을 재료 2로 환산하는 것도 가능해요. 둘 중에 하나를 기준으로만 잡으면 돼요. 그런데 이 앞에서 예를 든다면 이게 단단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요걸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는 줄이는 거죠. 두께를 줄여야 되죠. 두께를 줄여서 해도 되고, 마찬가지로 이거 같은 경우에서 요 공식을 사용해서 my 나누기 i를 사용해서 스트레스를 산정했으면 그거를 다시 변환시켜 주는 게 1번에 대해서 변환시켜 줘야 될 겁니다. 다른 탄성 계수를 기준으로 해도 돼요. 1, 2 모두를 다른 재료로 환산하는 것도 가능하다. 계산이 더 복잡해지겠지만 3개 이상의 재료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예전입니다. 이게 나무처럼 보이고, 이거는 아마 쇠 돼 있고, 그래서 요거의 탄성계수가 E1은 1500, E2는 3만이다. 그러면 요거의 탄성계수비는 3만 나누기 1500 하면 20입니다. 20이니까 여기 4인치였는데 여기 20을 곱해서 80인치로 만들면 돼요. 그러면 이러한 형태를 가지는 환산단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의 중립축의 위치. 중립축의 위치는 요 공식이죠. 요 공식. 을 사용해서 산정을 하면 5.031. .031이 여기서부터 기준을 잡았습니다. 위에서부터, 윗면에서부터 기준을 잡았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3, 4, 6이죠. 3, 4, 6이니까 4 곱하기 6이 면적이고, 여기에 요 라인에서부터 요 도심까지 거기가 3. 그 다음에 여기는 80 곱하기 0.5하고, 그 다음에 요 도심까지가 6.25가 되겠네요. 그죠? 6.25. 그래서 5.03mm니까 중립축은 이 근처, 요게 됩니다. 당연히 탄성계수가 이쪽이 크니까 중립축은 밑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래야지 이쪽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랑 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의 크기가 같아지니까. 그런 다음에 요게 중립축입니다. 중립축이고, 그 다음에 합성 단면에 단면 2.5m 12분의 BH 삼성하고 AD 제곱, 그죠? 이런 거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설명 안 하는데 다 알고 있는 거 맞죠? I0 AD 제곱, I0 AD 제곱. 그래서 더하면 231.3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작용하는 모멘트가 60 깁스인치입니다. 60 깁스인치. 그러면 my 나누기 i. my 60 깁스. i는 위에서 구한 값 이거 쓰고, y는 중립축에서부터 위쪽 거리. 그죠? 5.03을 쓰면 되죠. 그 다음에 반대쪽.
해서 이러한 스트레스가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구하라는 게 목재에서 발생하는 최대 인장 압축 응력, 강철에서 발생하는 최대 및 최소 인장 응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림을 넣는데 아까로 생각하면 이런 경우죠, 그죠? 이런 경우니까 이 값이랑 이 값, 그 다음 이 값, 이 값 이렇게 구하는 거죠. 최대 인장 응력은 여기서 발생하는 요거죠. 요거.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재에 발생하는 최대 인장 응력은 요 값입니다. 최대 압축 응력은 요거. 그 다음 강재에서 발생하는 최대 및 최소 인장 응력은 요 값이랑 요 값. 이 부분 문제 없죠? 여기 구하는 거. 중립축거리, 그 다음에 합성 단면에 단면 2차원 구하는 거. 1학기 때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거는 계속 활용되는 거다. 아까 스킵한 부분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가운데는 약한 재료를 쓰고 양쪽 끝쪽에다가 강한 재료를 이렇게 썼을 때 뭐 합성 단면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앞에 나왔던 이런 공식들 이런 걸 가지고 해도 됩니다. 해보면 우리 저기랑 같습니다. 앞에서 이런 거 얘기했었죠. 와이드 플레인지 같은 경우. 이런 단면에서 얘기 한번 했었죠. 그래서 이런 단면일 경우에 이 플랜지가 거의 모멘트의 대부분을 지지하고 외부는 전단력을 지지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요게 여기가 약한 재료고 요거에 비해서 끝에 붙어있는 재료의 탄성 개수가 아주 큰 경우 이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요거랑 똑같이 양쪽 끝에 붙어있는 재료가 핀 모멘트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요 안에 있는 재료는 전단력을 부담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거의 유사한 크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I1을 이렇게 봤었죠. 그죠? 이렇게 I1을 봤는데 요거는 요 I1은 가운데 거 무시하고 요거하고 요거 양쪽 끝단에 있는 거 그 면적만 가지고 구한 I 값이요. 그 다음 전단력 같은 경우에는 작용하는 전단력 나누기 내부 여기 작용하는 BHC 그죠? 여기 요걸 가지고 전단력을 산정한 게 실제 전부 다 고려해서 산정한 값이랑 거의 유사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하해놓고 선형 탄성에 한한다. 콘크리트는 인장 응력을 무시함으로 적용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콘크리트를 이렇게 입체로 그려놨는데 실제로는 뭐 이렇게 이상화된 겁니다. 실제로는 위에 철근이 없는 경우는 없어요. 위에도 철근이 있고 이렇게 돼 있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콘크리트는 인장력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낮습니다. 압축에 비해서. 그래서 인장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장력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콘크리트 보가 있다 그러면 여기 비슷한 어프로치일 거예요. 비슷한 어프로치로 여기서 마찬가지로 어딘가에 중립축이 있고 그 다음에 스트레인 분포는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분포는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인장측이잖아요. 인장측은 콘크리트는 없어요. 콘크리트는 없고 철근 위치가 있으면 이것만 있습니다. 이게 컴프레션, 이게 텐션입니다. 그래서 C랑 T는 같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중립축의 위치를 구하는 거예요. 사실 콘크리트 응력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보는 거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허용응력도 설계법이지만 개념적으로는 콘크리트의 인장 응력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한산단 면적을 쓴다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없어요. 없고 아랫부분은 면적이 없고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받는 압축 응력 부분하고 철근에 의한 인장 응력 부분 이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보에 관해서는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는 경사활동을 받는 위축 대칭도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할게요.